자, 오늘은 절대왕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볼게요.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다시피 이번 306페이지부터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제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세기에는 18세기 유럽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등장하면서 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왕정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절대왕정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라고 봤더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절대왕정은 국왕이 입법권자이고 최고재판관이며 통치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지만 그러나 뭐 실제로 국왕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귀족의 간섭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왕권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왕정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권이 아주 크게 성장한 시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절대왕정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번호를 매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첫 번째입니다. 국왕들은 왕권이 신이 내려준 신성한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 첫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왕정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바로 국왕의 뜻을 충실히 이행할 관료 그리고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 이렇게 됩니다. 자, 관료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상비군이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절대왕정의 요소들인데요. 이러한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료와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고 늘어나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상공업을 장려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상주의 정책이 마지막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절대왕정을 떠받치는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관료와 상비군을 또 밑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중상주의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을 텐데요. 빨간색의 지붕, 바로 이 절대왕정이라는 지붕을 1번, 그다음에 2번, 3번의 요소가 이렇게 밑받침을 하고 있고요. 한번 써볼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요거는 바로 절대왕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왕정이라는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데요. 1번 왕권 신수설, 2번 관료제, 3번 상비군이 떠받들고 있는데 또 이것을 또 밑받침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뭐다? 바로 아이고, 그림이 잘못 그려지네요. 중상주의. 아이고, 네모가 잘 안 그려지네요. 이거를 떠받들고 있는 게 바로 중상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상주의 또한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색깔로 밑줄을 쳐볼게요. 중상주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중상주의는요,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닐까요? 국가 주도로 경제를 국가 주도의 경제이다. 쉽게 말해서 통제를 조금 하는 경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봤는데요. 요 밑에 있는 그림들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절대군주 요 그림은 요 그림과 아주 유사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네모친 그림은 바로 이미 우리가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식민지를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원료 수출 금지, 완성품 수입 금지, 완성품 수출, 이런 거는 바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 건설, 바로 뭡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07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유럽과 서유럽, 서로 다른 절대왕정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절대왕정의 길을 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은요, 그 뒤에 있는 308이랑 309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뭐 한 번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읽어봅시다. 안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2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확립한 나라는 대서양 교육을 주도했던 에스파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국외 식민지를 확보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절대왕정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왕정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된 사람들은 여기 케이스는 바로 서유럽의 케이스입니다. 서유럽의 케이스는 도시 상공업자들이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 봅시다.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상공의 발달이 미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중세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노제가 유지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봉건귀족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에 상공업 계층이 성장하지 못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동유럽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유럽을 따라하자. 서유럽을 따라서 절대왕정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 동유럽에서 보면 계몽군주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만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8페이지에는 제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308과 309페이지가 이렇게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308페이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여기를 서유럽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309페이지를 바로 동유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유럽 절대왕정입니다. 서유럽의 절대왕정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봉건제와 장원제가 원활하게 붕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봉건제와 장원제를 우리는 이런 단어로도 바꿔볼 수 있는데요. 바로 중세라는 단어를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세가 원활하게 붕괴가 되었다라는 말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뭐가 발달합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공업자들이 중심 세력이 된 지지자가 된 절대왕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공업자들이 절대왕정을 보좌해주는 거예요. 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절대왕정, 바로 뭐 왕권 신수설이라던가 그리고 또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포메이션들이 아주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신앙노개척으로 인해서요. 신앙노개척으로 더욱더 가속화가 되는데요. 왜 이러냐면 바로 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막대한 양의 은이 어디로 들어와요?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바로 뭐가? 가격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서유럽의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가 아주 원활하게 붕괴가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앙노개척으로 더욱더 가속화가 되는 바로 아주 순조롭게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절대왕정이라는 게 이렇게 잘 갖춰지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잘 갖춰지는 거죠. 중상주의, 다음에 여기는 왕권 신수설, 다음에 여기는 관료제, 여기는 상비군으로 되는 이러한 형태가 아주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유럽의 절대왕정은요, 앞에서 우리가 밑줄을 한번 쳐봤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장원제와 봉건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 원활하게 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원제와 봉건제, 쉽게 우리 이걸 뭐라 하기로 했어요? 중세라고 하기로 했죠. 중세가 원활하게 붕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는 무슨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귀족이라던가 왕들이 중심이 된 절대왕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적인 절대왕정이 수립되는 거죠. 자, 누구를 중심으로? 봉건 귀족과 계몽군주 중심의 권위적인 절대왕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봉건 귀족과 계몽군주 중심의 절대왕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따라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서유럽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이 따로 뭐 가보기도 하죠. 가보고 그리고 한번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오겠죠. 서유럽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계몽군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서유럽을 꼭 따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편 김에 이 서유럽 절대왕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국의 케이스입니다. 영국의 케이스.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네요. 짐은 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신체 이런 것도 있지만
얘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밑줄 쳤던 거 한번 봅시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또 새로운 내용이 있네요.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은 사실 뭐 프랑스도 했어요. 프랑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뭐 특색 있게 있는 걸로, 뭐 영국에만 있는 걸로 봐서는 에스파냐 무적 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인데요.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인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짐이 곧 뭐다?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한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강력한 군대 양성, 뭐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학문과 예술 장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 아주 특색 있는 거죠. 여기 프랑스만의 특색 있는 형태입니다. 잘 봐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에스파냐 한번 볼게요. 에스파냐. 관료들에게 지시하는 서류를 가지고 세상의 반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인데요. 자, 펠리페 2세입니다.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수립했다. 우리 앞에서 했죠, 방금. 그리고 유럽 최강의 해군과 육군을 육성했는데 여기 보면 무적 함대 격파, 무적 함대 패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이건 두 개를 외울 수 있는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압적인 가톨릭 정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요런 거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프로이센. 독일이죠. 독일. 지금 현재 독일인데요. 프리드리히 2세 지문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완벽한 계몽군주의 형태입니다. 근대적 개혁가 뭐에 주력했다고 되어 있어요? 계몽에 주력했대요. 아주 계몽군주.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특색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표트르 대제인데요. 이 사람은요,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요게 바로 대표적으로 서유럽을 모방하기 위해서 가봤다라는 거죠. 가봤다, 가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 절대왕정이 있을 때 발달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이 발달한 17세기에는 밑줄 쳐볼게요. 유럽에서는 장대함과 화려함을 중시하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슨 양식이라고요? 바로크 양식이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뒤에서 했죠.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바흐와 핸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자, 바로크 양식은 베르사유 궁전, 바로 음악은 바흐와 핸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로크 양식이 이후에 되면 18세기에는 바로 보다 우아하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로크 양식이 어떻게 되었다? 바로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17세기 과학은 과학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수학, 천문학, 물리학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놓읍시다. 우리 17세기는 무슨 혁명? 과학 혁명이다. 대표적으로 바로 뉴턴의 아이작 뉴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 사과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서 바로 중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사상인데요. 사상. 18세기에는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뭐다? 계몽사상. 바로 이거는 무지함을 깨우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백성들을 무지함에서 깨우치게 하자라는 계몽사상이 발달하는데요. 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바로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임금이었던 황제였던 바로 프리드리 2세라던가 표트르 대제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계몽 사상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성의 힘과 그것에 의한 인류의 진보를 믿었으며, 그러니까 인류가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 다시 한번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똑똑해져서 이성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어긋나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해져서 우리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건데요. 이런 계몽사상가들 이 3명 정도가 있어요. 빠르게 밑줄을 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였고요. 로크가요. 그리고 몽테스키웨는 삼권 분립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국민주권설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입니다.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줬다라고 할까요? 바로 국민들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웨, 바로 삼권 분립인데요. 잘 알아놓읍시다. 삼권 분립.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 해보니까 아는 친구들이 거진 없더라고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꼭 나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인데요. 루소, 바로 국민 주권설입니다. 영화 변호인 같은 데서 보면 국가의 권력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국민 주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요런 거 로크가 뭐 했고, 그다음에 몽테스키에가 뭘 했고, 루소가 뭘 했다라고 이렇게 잘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절대왕정에 대한 프린트 요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는 사실 많이 안 적어놨어요. 그리고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절대왕정,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절대왕정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1번, 2번, 3번. 자, 여기서는 왜 4번이 없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교과서에서 2번과 3번을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건데요. 왕권 신수설, 관료제와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 바로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봉건제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노제와 봉건제가 자연스럽게 붕괴가 돼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서 도시와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절대왕정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신학노개척으로 더욱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유럽은 아직까지도 농노제와 봉건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무슨 시대예요?
중세 시대예요. 그런데 이 동유럽이 서유럽을 바라보면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니라 봉건귀족들이나 계몽군주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과 나머지 귀족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 쉽게 말해서 하드캐리한다는 그러한 형태의 절대왕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보고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교과서 308페이지와 309페이지를 보고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절대왕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